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림 형제 동화 전집 제2탄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로는 세계에서 유명한 동화들의 이름의 유래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유명한 동화로 3가지를 꼽아봤는데, 하나는 신데렐라, 그리고 라푼젤, 백설공주입니다. 먼저 라푼젤 얘기를 해보자면, 라푼젤은 2010년도에 디즈니에서 영화화하기도 했는데, 큰 모티브는 성 안에 갇혀있는 머리가 긴 공주 라푼젤이라는 모티브는 따왔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영화에서는 라푼젤이 18년 동안의 성 안에 갇혀 지내다가 쳐들어온 도적들을 해치우고 그 이후에 성 밖으로 탈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험이 영화에서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그 이후에 나쁜 계모, 고델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그것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흥미진진한 내용인데요. 동화책의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라푼젤은 이름은 어떤 뜻이고 동화에서의 라푼젤은 어떨까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아이를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 간절한 염원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아이를 갖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집 창밖에 있는 정원을 바라보면서 아주 맛있게 자라고 있는 파릇파릇한 상추를 보고 정말 꼭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시름시름 알아가기까지 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요즘에 안색이 안 좋고 야위어 가나요? 라고 묻자 아내는 사실은 저 정원에 있는 상추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원의 주인이 못된 여자 마법사 고델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걸리면, 마법사에게 걸리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아내가 시름시름 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남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들어가서 상추를 한 움큼 따오게 됩니다. 아내가 그것을 맛보고 너무너무 황홀해한 나머지 더 그 상추에 대한 열망이 커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하는 수 없이 상추를 따러 정원에 몰래 들어갔는데 드디어 여자 마법사 고델을 마주칩니다. 고델은 화를 내면서 감히 어떻게 내 정원에 와서 상추를 가져갈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남편은 벌벌벌 떨면서 사실은 우리 아내가 이 상추를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해서 안 먹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녀는 곰곰이 들은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군. 이 상추를 얼마든지 따가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붙입니다. 대신 당신이 아이를 낳게 되면 나에게 줘야 합니다. 상추가 뭐길래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나자 여자 마법사 고델은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입니다. 상추라고. 상추는 독일어로 라푼젤입니다. 그렇게 해서 라푼젤의 이름이 정해지게 됩니다. 라푼젤은 무럭무럭 자라서 예쁜 숙녀가 됩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 아무와도 접촉을 못하게 이 마녀 고델은 높은 탑 위에, 숲속에 있는 높은 탑 위에 라푼젤을 가둬놓게 됩니다. 그리고 문도 없고 올라가는 계단도 없는 그 탑 위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데 올라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라푼젤, 라푼젤 내 머리를 늘어뜨리렴 라는 노래를 부르면 라푼젤이 긴 머리를 늘어뜨려서 마녀가 그 머리를 잡고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매일매일 마녀는 낮 시간대에 그렇게 라푼젤을 찾아와서 만나곤 했어요. 그런데 어떤 멋진 왕자가 그 옆을 지나다가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라푼젤의 노래소리였죠. 어떻게 저 탑 위에 올라가서 저 예쁜 공주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마녀가 마침 나타나서 라푼젤, 라푼젤 내 머리를 늘어뜨리렴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구나 라고 알아차린 왕자는 나중에 마녀가 다녀간 뒤에 밤늦게 라푼젤에게 외칩니다.
라푼젤 라푼젤 내 머리를 늘어뜨리렴 그렇게 노래를 부르자 라푼젤은 머리를 늘어뜨립니다. 왕자는 그 머리를 붙잡고 탑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둘은 만나게 되고 왕자는 라푼젤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은 사랑을 하게 되고 매일 밤마다 왕자가 찾아가서 둘은 만나게 되는데 이곳에 이제 함께 탈출하자고 말을 하게 되죠. 왕자는 라푼젤의 머리를 타고 내려가면 되지만 라푼젤은 따로 내려갈 방법이 없으니 라푼젤은 왕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매일 올 때마다 실을 가져다 준다면 그 실을 잘 엮어서 나는 그 실을 타고 내려가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왕비에게 라푼젤이 말 실수를 하면서 왕자가 매일마다 찾아온다는 사실을 걸리고 맙니다. 왕비는 화를 내면서 라푼젤의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라푼젤을 황량한 땅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그날 밤 왕비는 창틀에다가 라푼젤 머리를 묶어놨다가 왕자가 찾아왔을 때 그 머리를 늘어뜨린 다음에 왕자가 올라왔을 때 호통을 치죠. 감히 라푼젤을 만났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라푼젤을 쫓아냈으니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왕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탑 위에서 뛰어내려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무의 가시에 눈이 찔려서 눈이 멀고 맙니다. 왕자는 비탄에 빠져서 온 숲을 눈이 먼 채로 헤매며 살아갑니다. 아주 오랜 시간 지난 뒤에 어느 날 황량한 땅을 지나게 되는데 귀에 익은 노랫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바로 아이 둘을 낳고 지내는 라푼젤이었죠. 왕자의 아이였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라푼젤의 목소리를 듣자 왕자는 귀를 기울여서 라푼젤에게 찾아갑니다. 라푼젤은 눈이 먼 왕자를 보고 반가움과 속상함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눈물 두 방울이 왕자의 눈에 떨어지게 되자 왕자가 시력을 되찾습니다. 그렇게 돼서 라푼젤과 두 아이와 왕자는 왕자의 성의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론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렇게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상추가 뭐길래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아이를 원했던 부부가 라푼젤을 자기 아이를 마녀에게 넘길 수 있었을까? 하지만 동화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내가 학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계모이기 때문이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부모가 따로 있다는 것이 동화가 아이에게 주는 위로이고 희망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성 안에 비록 갇혀서 지내지만 언젠가는 멋진 왕자님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또 이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은 이렇게 헤어지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동화가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는 왕자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상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떤 한 사람이 소녀가 가질 수 있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소원과 좋은 일로 상징되는 무엇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신데렐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데렐라 이름은 제투성이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계모와 언니들이 신데렐라에게 날마다 재를 치우게 하고 그리고 그 화롯가가 있는 제투성이인 곳에서 잠을 재웠기 때문에 신데렐라의 얼굴과 온몸에는 늘 재로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제투성이 아이였는데 신데렐라는 동화의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독일 버전과 프랑스 버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나라에서 내려오는 신데렐라 동화 이름이 좀 내용이 다른데 큰 맥락은 같지만 결론 부분에서도 특히 그렇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데렐라는 프랑스 버전이죠. 울고 있는 신데렐라에게 요정이 나타나서 예쁜 옷도 주고 유리구두도 주고 호박으로 마차도 만들고 생쥐로 말로 만들고 들쥐로 마부도 만들고 도마뱀으로 화인도 만들어서 예쁘게 해서 파티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 12시까지 오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왕자가
신부를 찾기 위해 그 신발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아서 이제 발견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내용인데 독일 버전은 조금 다릅니다. 독일 버전에서는 예쁜 요정이 나타나서 마법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가 나타나서 신데렐라가 금과 은을 내게 내려달라고 노래를 불렀을 때 비둘기가 나타나서 옷과 신발을 건네줍니다. 그것으로 예쁘게 치장을 하고 신데렐라가 직접 파티장에 갑니다. 그리고 또 12시까지 오라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버전의 신데렐라에서는 언니들이 발이 맞지 않자 마지막으로 신데렐라가 신어보고 신발의 주인공이 되죠. 그렇게 해서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물론 용서를 구하는 언니들과도 화해를 하죠. 그런데 독일 버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큰언니가 신발을 신어보자 엄지발가락이 너무 커서 그 금구두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계모 엄마가 자기 큰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지발가락을 그냥 잘라버려라. 어차피 내가 왕비가 된다면 너는 걸을 일도 없을 거야. 그러자 큰딸은 엄지발가락을 잘라 그 신발에 발을 맞춰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차를 타고 왕자와 함께 성으로 돌아가는데 비둘기 2마리가 와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저 신발 좀 보세요. 신발이 맞지 않아서 발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습니다. 왕자가 진짜 그 여자의 신발을 봤더니 피로 신발이 흥건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을 돌려서 집으로 향합니다. 신데렐라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여자는 내가 무도회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아닙니다. 다른 분이 있으면 신겨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둘째 딸이 나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이 뒤꿈치가 너무 튀어나와서 발이 안 맞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뒤꿈치를 잘라버려라. 너가 왕비가 되면 어차피 걸을 일도 없을 거야. 그래서 둘째 딸도 뒤꿈치를 잘라버리고 신발에다가 발을 구겨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발 신는 모습을 보고 왕자가 다시 이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왕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또다시 비둘기 2마리가 와서 노래를 합니다. 저 신발 좀 보세요. 신발이 작아서 저렇게 피가 철철 나고 있습니다. 정말 왕자가 봤더니 피가 또 흐르고 있던 신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돌려서 다시 신데렐라의 집으로 갑니다. 이 여자도 내가 찾던 여자가 아닙니다. 다른 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모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신데렐라라고 하는 내 전처가 낳은 아이가 있지만 그 아이는 너무 못생기고 더러워서 왕자님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왕자는 말을 하죠. 그래도 신겨보겠다고. 신데렐라는 말끔히 씻은 모습으로 왕자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게 되었는데 물론 발에 딱 맞게 되죠. 이렇게 해서 왕자는 신데렐라를 데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마차를 몰고 갑니다. 이번에는 새들이 와서 다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보세요, 신발이 딱 맞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무도회에서 만났던 그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지저귀는 새들과 함께 왕국으로 향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언니들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잘 아첨을 해서 자기네들도 이런 행운을 누릴까 하는 마음에 결혼식에 초대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니들은 결혼식장에 가게 되는데 비둘기 2마리가 이 언니들의 눈을 쪼아먹게 되고 이 언니들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이 독일 버전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다른 버전도 재미있지 않아요? 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백설공주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백설공주는 제일 아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여왕이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던 날 까만 창틀에서 바느질을 합니다. 그런데 눈 내리는 걸 보다가 손에 바늘이 찔려서 피가 뚝 떨어지게 돼요. 하얀 눈과 까만 창틀과 선명한 핏방울, 그 세 가지를 보면서 왕비는 생각합니다.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창틀처럼 까만 아이가 나에게 있었으면 하고 소원을 빌게 되죠. 그 뒤로 딸을 가졌는데 딸이 태어났을 때 머리카락이 아주 까맣고 살결이 아주 희고 입술이 아주 빨간 그런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얀 눈이 내리던 그 예쁜 날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 이름을 백설공주라고 짓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전설들이 그 나라의 지역에마다 비슷한 전설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동화에서도 유럽의 동화들이 약간 비슷한 내용들의 동화가 이름만 같고 내용은 다른 동화들도 굉장히 많고 이름은 다른데 내용은 또 비슷한 그런 동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은 영국의 동화 엄지소년 톰이라는 그 동화를 모티브로 해서 엄지공주라는 동화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만한 아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엄지공주에 이어서 엄지둥이라는 그런 동화도 있습니다. 이 엄지둥이 소년이 저는 요 며칠 동화에 푹 빠져서 여러 나라의 동화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책으로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멍멍아.